차가운 겨울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낡은 반지하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축축하고 곰팡내 섞인 공기가 한아름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막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은 참이었다. 거울 속에는 2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지쳐버린 얼굴이 있었다. 푸석한 피부, 다크서클이 짙게 깔린 눈,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표정. 그것이 그녀의 현실이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그녀의 세상은 오직 하나뿐인 오빠 한민준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오빠는 한때 그녀의 하늘이었고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도박이라는 악마가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늘은 무너져 내렸다. 처음에는 작은 재미로 시작했던 것이었고 다음에는 본전을 찾기 위한 발버둥이었으며 이제는 갚을 수 없는 빚더미가 되어 형제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름은 대학을 휴학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낮에는 카페에서, 저녁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지만 피곤함을 느낄 새도 없었다. 오빠가 버려놓은 빚을 갚고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고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하다 보면 하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그녀의 젊음은 그렇게 사치스러운 감정들을 뒤로 한 채 달아 없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민준이 굴러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비에 흠뻑 젖은 옷은 흙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아름아. 그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이었다. 오빠, 또 무슨 일이야 또. 그 사람들이야. 아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 사람들은 민준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찾아와 집안에 얼마 되지 않는 살림을 부수고 민준을 개처럼 끌고 가 폭행했다. 이번엔 진짜 끝이야. 나 죽을지도 몰라. 민준은 짐승처럼 헐떡이며 말했다. 오늘까지 갚기로 한 돈, 이자까지 합쳐서 1억이야. 1억. 오늘 밤 자정까지 못 갚으면 그놈들이 내 손가락을 자른다고 했어. 아니, 그냥은 안 끝낼 거래. 바다에 던져버릴 거라고. 1억. 아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그녀가 잠도 자지 않고 일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을 전부 합쳐도 200만 원이 차에 되지 않았다. 1억이라는 돈은 그녀에게 현실감이 없는, 마치 다른 세상의 숫자처럼 들렸다. 오빠, 그걸 어떻게 갚아?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절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여기서 그녀마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민주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한 그토록 자존심이 강했던 오빠가 처음으로 보이는 모습이었다. 아름아, 제발 오빠 한 번만 살려줘. 응, 이번 한 번만 해결되면 나 정말 다신 도박 안 할게. 손가락을 자를게.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정말이야. 그의 애원은 절박했지만 아름의 귀에는 공허하게 들렸다. 저런 맹세를 수십 번도 더 들었다. 매번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빌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다시 도박장으로 향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희망과 배신이 반복되는 지옥 속에서 아름의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방법이 없어, 오빠. 아니야, 있어. 방법이 있어. 민주는 마치 구원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번뜩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고급스러운 질감의 검은색 명함에는
JW 그룹 회장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 사람이 내얼 만나고 싶어해. 누구 JW 그룹 회장,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나를 왜 만나? 아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하늘 위의 존재 같은 사람이 이런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자신을 알 리도 만날 이유도 없었다. 민주는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처럼 기어들어갔다. 그 사람이 내 하룻밤을 원해.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밖에서 내리던 빗소리도, 민준의 거친 숨소리도,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다. 시간과 공간이 얼어붙은 듯한 침묵 속에서 아름은 민준이 내뱉은 단어들을 겨우 조합하고 있었다. 하룻밤, 그녀의 하룻밤. 뭐라고 했어? 지금 아름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냥 하룻밤이야. 그 사람은 모든 걸 가졌지만 좀 특별한 취향이 있나 봐. 깨끗하고 평범한 여자, 그런 여자를 찾는다고 했어.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 빚 전부를 갚아주고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민준의 말이 이어질수록 아름의 표정은 굳어갔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자신의 피를 나눈 오빠가 지금 자신을 물건처럼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목숨값을 위해. 오빠,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분노와 배신감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민준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민준의 고개가 돌아갔고 그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았다. 하지만 그는 반항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만 있었다. 미안하다, 아름아.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쓰레기야. 하지만 방법이 이것뿐이야. 내가 죽는 건 상관없어. 근데 내가 죽고 나면 그놈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빚은 고스란히 네 몫이 될 거고 넌 평생 그놈들한테 시달리면서 살아야 해. 차라리 이게 나아. 단 하룻밤만 눈 딱 감으면 돼. 그러면 우린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빠가 사라지면 빚은 오롯이 그녀의 것이 된다. 법적으로든 혹은 저 무자비한 사채업자들의 논리로는 지금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아름은 주저앉았다. 차가운 방바닥에 냉기가 온몸으로 전해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렸다.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던 오빠의 거친 손. 자신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오빠의 땀 냄새. 부모님 기일에 함께 울어주던 오빠의 따뜻한 품. 그 오빠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눈앞에 이 남자는 누구일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절벽 끝에 매달린 외주를 잡느냐, 아니면 그냥 떨어져 산산조각 나느냐의 문제였다. 그녀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떨어지는 쪽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무너지면 오빠의 목숨도, 이 위태로운 형제의 관계도 모두 끝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아름은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인형의 눈 같았다. 어디로 가면 돼?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울렸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기괴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에 문자를 보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강내무 있는 호텔 아라시엘 펜트하우스로 가면 된대. 자정까지 호텔 라시엘 서울에서 가장 호화롭고 비밀스러운 VVIP들만 출입한다는 바로 그곳이었다. 아름은 옷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몇 년 전 아르바이트 월급을 모아 처음으로 샀던, 이제는 조금 낡아버린 하얀색 원피스였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름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위로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낡은 반지하 방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아름은 우산도 없이 비가 흩뿌리는 거리를 걸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한 넌사인, 거리를 오가는 값비싼 차들, 웃고 떠드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저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왜 자신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걸까? 신이 있다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호텔 라시엘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아름은 압도당했다. 거대하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돌았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와 초라한 행사액은 그곳의 모든 것과 어울리지 않았다.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그녀는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직원은 잠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정중하지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직원은 그녀에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한 직원의 안내를 받아 그녀는 건물의 가장 안쪽에 있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직원이 카드를 대자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아는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처럼 아늑하고 고급스러웠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아름은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숨이 가빠오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는 단 하나의 문이 있는 복도가 나타났다. 펜트하우스의 문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섰다. 모든 것이 끝나는 혹은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문.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운명의 문. 아름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떨리는 손끝이 차갑고 단단한 문에 닿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한때는 찬란했던, 그러나 지금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향한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한 줄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것은 세상에 내지르는 소리 없는 절규이자 비참한 운명에 대한 침묵의 항복 선언이었다. 아름이 채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묵직한 문이 안쪽에서 소리 없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갯짓으로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아름은 숨을 멈췄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갤러리나 모델하우스를 연상시켰다.
높은 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탈리아제 가구들이 드문드문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비서는 그녀를 거실을 지나 안쪽에 있는 서재로 보이는 공간으로 이끌었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흑단 책상이 위압적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한 남자가 그 뒤에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강태준이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행동했다. 비서가 조용히 나가고 문이 닫히자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아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남자는 한참 동안이나 서류를 넘기기만 했다. 그 침묵은 그녀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고 그녀의 가치를 시험하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드디어 그가 고개를 들었다. 잡지 화보에서나 볼 법한 날카롭고 지적인 용모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처럼 차갑고 이성적인 눈빛. 그의 눈은 그녀의 낡은 원피스와 겁에 질린 표정을 가감없이 훑었다. 그 시선에는 경멸도, 동정도 아닌 오직 냉철한 분석만이 담겨 있었다. 안지,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는 턱짓으로 책상 앞의 의자를 가리켰다. 아름은 기계적으로 의자에 앉았다. 푹신한 가죽의 감촉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한민준 씨, 동생 한아름 씨, 맞나? 아느, 22살, 명문대 디자인과 휴학 중. 부모님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현재 편의점, 카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중. 그는 그녀의 정보를 줄줄 읊었다. 마치 잘 아는 상품의 스펙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가 그녀에 대해 완벽하게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왜 왔는지 이유는 들었을 테고. 그가 말했다. 어조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 오빠가 내게 제안을 했지. 자신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가로 동생의 하룻밤을 팔겠다고. 그의 직설적인 말에 아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제3자의 입을 통해, 특히 구매자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수치심과 몸열감을 안겨주었다. 한 가지만 묻지. 왜 동의했나? 강태준이 물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이런 식으로라도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아보고 싶어서. 그의 질문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름은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모욕만 당하다 쫓겨나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해야 했다. 돈 때문이기도 하고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신분 상승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이라는 사람을 기억에서 지울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를 잊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그냥 거래일 뿐이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그녀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혹은 비굴하게 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경멸이나 반항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지막 방어 기제에 가까웠다. 강태준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선 그의 실루엣은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거래라. 좋아. 그럼 거래 조건을 바꿔보지. 그가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밤 나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거다. 네. 아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신 나와 결혼해라. 그 말은 천둥처럼 아름의 머릿속을 때렸다. 결혼,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단어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나는 농담 같은 걸 할 시간도 취미도 없는 사람이다. 강태준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으로 쓱 밀었다. 아름은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맨 위에는 혼인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약서를 훑어 내렸다. 갑 강태준, 을 한아름.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 계약 기간 동안 을은 갑의 법적인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외 활동, 가족 행사 등에 동행하며 완벽한 아내를 연기해야 한다. 을의 사생활은 일정 부분 통제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계약이 만료되거나 파기될 시 갑은 을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50억 원을 지급하고 을의 오빠 한민준의 모든 채무를 깨끗하게 정리해준다. 아유 10억. 그녀가 평생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다. 오빠의 빚은 물론이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왜 저입니까? 아름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세상에 여자는 많습니다. 회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면 얼마든지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좋은 조건의 여자, 그게 문제다. 강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소위 말하는 좋은 조건을 가진 여자들은 그 조건만큼이나 많은 것을 원하지. 가문, 돈, 권력,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간섭까지. 난 그런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마치 자신의 계획을 점검하듯 말을 이었다. 나겐 지금 당장 아내가 필요하다. 집안 어른들의 성화와 원치 않는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태양그룹의 오수진 상무와의 결혼은 반드시 막아야 해. 그녀는 내 경영권을 위협할 독사 같은 여자니까. 그래서 찾았다. 배경이 깨끗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나를 위협할 수 없으며 통제하기 쉬운 여자. 무엇보다 돈으로 확실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여자. 모든 조건에서 당신은 완벽한 후보자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철저한 계산해 그녀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녀의 인격이나 감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가장 효율적인 말일 뿐이었다. 수치스러웠다. 몸을 파는 것보다 더한 모멸감이 느껴졌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가난과 불행이 그에게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것도 알았다. 하룻밤의 치욕으로 끝날 줄 알았던 거래가 1년간의 연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이었다. 이것은 동아줄이었다. 썩은 동아줄일지, 황금 동아줄일지는 알 수 없지만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 것보다는 나았다. 아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이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 세상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할 재벌의 사모님이 되는 것이지만 그 실상은 차가운 계약 관계로 묶인 하녀나 다름없었다. 웃고 싶을 때 웃지 못하고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는 삶. 완벽한 인형이 되어 1년을 버텨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할 수 있을까?
강태준은 초조해하는 기색 없이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그녀가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 오만한 확신이 그녀의 반항심을 자극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보니까 원래대로 네 오빠가 제안했던 거래를 이행하고 약속된 돈을 주겠다. 물론 네 오빠의 빚은 그대로 남겠지. 그 돈으로는 이자도 갚지 못할 테니 네 오빠는 결국 사채업자들 손에 죽게 될 거고 너는 또다시 빚을 갚기 위해 어딘가에서 몸을 팔게 될지도 모르지. 선택은 내 몫이다. 그의 말은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냉정한 현실 분석이었다. 아름은 눈을 감았다. 오빠의 피투성이 얼굴, 반지하의 곰팡내, 끝이 보이지 않던 절망적인 날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눈앞의 계약서에 적힌 50억이라는 숫자가 아른거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치욕스럽더라도, 비참하더라도 이 기회를 잡아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히 오빠를 구하는 것을 넘어 그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겠습니다. 아름은 눈을 뜨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인 자의 단호함만이 남아있었다. 그 계약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현명한 선택이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아름은 차가운 만년필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계약서의 을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아름.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혼을 파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서명을 마치자 강태준도 자신의 이름을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계약서가 그들 사이에 놓였다.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지만 계약으로 묶인 가장 기묘한 관계가 되었다. 내일부터 내 비서가 찾아갈 거다. 앞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 배워야 할 것들을 알려줄 거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 오늘 일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물론 네 오빠에게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계약 성사를 의미하는 악수를 청했다. 아름은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하고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그녀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환영한다. 한아름 씨, 나의 아내가 된 것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 있었다. 아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운명이 이 차가운 남자와 이 한 장의 종이 계약서에 의해 완벽하게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을 실감할 뿐이었다.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종류의 화려한 지옥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름은 낯선 천장의 무늬를 보며 눈을 떴다. 어젯밤 강태준의 비서는 그녀를 그 펜트하우스가 아닌 서울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데려왔다. 그녀가 배정받은 방은 이전에 살던 반지하 단칸방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도 넓었다. 모든 가구는 최고급이었고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아름은 마치 잘 만들어진 감옥에 갇힌 듯한 이질감과 고독감만을 느꼈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곧바로 나이가 지긋한 여성 한 명이 방으로 들어왔다. 단정하게 쪽진 머리에 칼날처럼 다려진 회색 투피스 정장 차림. 그녀는 자신을 이 집의 총괄 집사이자 앞으로 아름의 교육을 담당할
김 실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고 차가웠다. 오늘부터 한아름 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 실장이 첫 번째로 내뱉은 말이었다. 오직 JW그룹 강태준 회장님의 아내, 사모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제가 사모님을 완벽한 상류층의 일원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아름의 혹독한 개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었다. 그녀가 입고 온 낡은 원피스와 운동화는 물론 그녀가 가진 몇 안 되는 모든 물건들이 사모님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대신 방 하나를 가득 채운 드레스룸에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옷과 구두, 가방들이 마치 전시품처럼 진열되었다. 아름은 가격표를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수백만 원짜리 블라우스, 수천만 원짜리 핸드백, 이 모든 것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다. 다음은 식사 예절 교육이었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포크와 나이프의 용도, 와인잔을 쥐는 법, 수프를 소리내지 않고 먹는 법 등. 아름은 마치 로봇처럼 김 실장의 지시를 따랐지만 음식은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예전 반지하 방에서 오빠와 함께 끓여 먹던 라면 한 그릇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걸음걸이, 말투, 표정 하나하나까지 교정의 대상이 되었다. 구부정한 어깨를 펴고 턱을 당기고 언제나 온화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연습을 수없이 반복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점점 낯설어지는 것을 느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구일까? 진짜 한아름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그 과정에서 강태준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바빴고 며칠에 한 번 저택에 들를 때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의 교육 성과를 확인하듯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전부였다. 프랑스 대사의 이름은 최근 뉴욕 증시의 동향은?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의 주제는 뭐지? 아름은 김 실장이 건네준 자료들을 달달 외워 기계처럼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부부 사이의 옹기나 교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차가운 업무 보고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아름은 점차 강태준의 아내라는 역할에 익숙해져 갔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가 될 날이 다가왔다. JW그룹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갈라 디너,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가장 크고 화려한 사교계의 장이었다. 그날 저녁, 아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문가들의 손길로 완벽하게 꾸며졌다. 우아하게 틀어올린 머리, 보석처럼 빛나는 메이크업, 그리고 그녀의 몸에 맞춰 특별히 제작된 은은한 샴페인 골드빛의 실크 드레스. 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렸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름은 잠시 넋을 잃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란 말인가? 준비됐으나 어느새 다가온 강태준이 물었다. 그 역시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평소보다 더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아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할 거다.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은 삼가도록 그저 내 옆에서 미소만 짓고 있으면 돼. 할 수 있겠지. 네. 그의 팔에 손을 얹는 순간 차가운 실크 드레스 위로도 그의 단단한 팔 근육이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그 감촉이 그녀에게 아주 약간의 안정감을 주었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입구에 선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웅성거리는 소리,
감탄과 질시가 뒤섞인 눈빛들. 강태준 회장이 베일에 쌓여 있던 아내를 최초로 공개했다는 사실이 연 회장의 가장 큰 이슈였다. 아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연습한 대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건 채 태준의 옆에 섰다. 한참 동안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다. 한 여자가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화려하고 도도한 미모의 여자. 그녀는 태양그룹의 상무이자 강태준의 정략 결혼 상대였던 오수진이었다. 태준 씨, 오랜만이네. 옆에 계신 분이 소문의 그분이신가? 오수진은 아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에는 교묘한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인사하지. 내 아내 한아름이요. 태준이 짧게 소개했다. 어머, 정말 미인이시네요. 수진이 과장되게 감탄하며 아름에게 와인잔을 든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한아름 씨. 태양그룹의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아름이 그녀와 악수를 하려는 순간 수진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 잔이 기울어지며 붉은 와인이 아름의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어머나 어떡해,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수진은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통쾌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샴페인 골드 드레스에 붉게 번진 와인 자국은 끔찍하게 눈에 띄었다. 연 회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다. 아름씨, 정말 미안해요. 이 드레스 엄청 비싸 보였는데 혹시 이런 비싼 옷은 처음 입어보셔서 많이 놀라셨죠? 그 말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아름의 출신을 비웃으며 그녀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였다. 아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김 실장에게 배운 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지만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태준 씨는 취향이 참 독특해. 어디서 이렇게 신선하고 순진한 분을 찾았을까? 꼭 잘 닦이지 않은 원석 같다고나 할까? 앞으로 손이 많이 가겠네. 그것은 아름뿐만 아니라 그런 그녀를 아내로 선택한 강태준까지 모욕하는 말이었다. 아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녀가 겨우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오상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아내에게 사과하시오. 연 회장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오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뭐라고요? 태준 씨, 전 그냥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는 내 관심사가 아니오.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서늘한 분노로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를 모욕한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는 말이오. 오, 상무가 몸담고 있는 태양그룹의 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면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협적이었다. 그는 오수진 개인뿐만 아니라 그녀의 배경인 태양그룹 전체를 걸고 넘어졌다. 재계 서열 1위인 JW그룹 회장의 섰을 퍼런 경고에 감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오수진의 얼굴이 분노와 굴욕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사교계의 여왕이었다. 단 한 번도 이런 공개적인 수모를 겪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더 버티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입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결국 이를 악물고 아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이뜨, 미안합니다. 제가 결례를 범했군요.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굳어있는 아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가자.
드레스를 갈아입어야지.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름을 데리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사람들, 특히 망연자실한 표정의 오수진을 뒤로 한 채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가 자신을 감싸준 걸까? 계약 조건에는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오만한 남자일 뿐일까, 아니면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아주 작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그는 여전히 차갑고 속을 알 수 없는 남자였다. 하지만 오늘 밤, 처음으로 아름은 그에게서 단순한 고용주나 감시자가 아닌 남편이라는 역할에 아주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 사실이 그녀의 마음에 미세하고 복잡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자선 갈래서의 사건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강태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차가웠지만 아름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전의 순수한 무관심 대신 아주 옅은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는 식사 자리에서 그녀의 일과를 묻기 시작했고, 김 실장에게 그녀가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개인 교사와 작업실을 마련해 주라고 지시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배려에 아름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펜을 잡고 스케치북에 자신만의 세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스케치를 하던 아름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은 그녀의 귀에 지옥에서라도 들려서는 안 될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아름아, 나야, 어바. 한민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절박함과 초조함이 묻어났다. 아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제발 화내지 말고 들어줘. 나 정말 급해서 그래. 너 한 번만 만나야겠어. 안 돼. 다신 오빠 안 볼 거야. 우린 끝났어. 아름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 순간 민준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가 안 나오면 내가 그 집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 네가 지금 어떤 대궐 같은 집에 사는지,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매스컴에 대서특필된 나 얼굴을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 남자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다 말해버릴까. 내가 내 동생을 그 남자한테 얼마에 팔았는지. 협박이었다. 아름이 가장 두려워하던,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강태준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분노할 것이다. 자신을 기만한 대가로 그녀를 가차없이 내쫓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알았어. 만날게. 대신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 내가 연락할 테니 장소랑 시간 알려줘. 결국 아름은 항복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대고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운전기사를 물리고 직접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그녀가 살던 동네의 허름한 카페였다. 그녀의 지금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다. 잠시 후 약속 장소에 나타난 민준의 모습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었다. 헬쑥해진 얼굴, 퀭한 눈, 더러운 옷차림.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옷차림과 손에 든 명품 가방을 훑었다. 꼴이 아주 좋아졌네. 재벌 사모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과 질투가 가득했다. 용건만 말해. 원하는 게 뭐야? 아름이 차갑게 물었다. 돈이 필요해. 민준이 본색을 드러냈다. 그때 받은 돈, 사업 미천으로 쓰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렸어. 그리고 빚이 더 늘었어. 이번엔 액수가 더 커. 당장 막지 못하면 정말로 죽어. 거짓말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 또다시 도박으로 전부 탕진한 것이 분명했다. 아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환멸을 억지로 눌렀다. 난 이제 오빠한테 줄 돈 없어. 그리고 그 돈 회장님 돈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거짓말 네가 그 남자 아내잖아. 그 정도 돈도 못 빼내. 넌 네 오빠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냐. 너 혼자만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면 다야. 행복 오빠가 내 행복을 말할 자격이 있어. 아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오빠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오빠가 날 팔아넘긴 그날부터 내 인생에 행복 같은 건 없었어. 그녀의 절규에 민주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악랄한 표정을 지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나도 내 살 길 찾아야지. 내 남편한테 가서 다 말할 거야. 우리의 거래에 대해서. 과연 그 남자가 진실을 알고도 널 가만둘까? 넌 위자료는커녕 빈손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될걸. 그것은 그녀의 목에 겨눠진 비수였다. 아름은 눈을 질끈 감았다. 결국 그녀는 다시 오빠라는 악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JW그룹의 꼭대기층 회장실. 강태준은 자신의 오른팔인 최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랭했다. 이번에도 태양그룹이 낙찰받았다고 오차범위가 1%도 채 안 됐다고. 네, 회장님. 마치 저희의 최종 입찰가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가격이었습니다. 지난번 중동 플랜트 건에 이어 벌써 3번째입니다. 강태준은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단순한 우연이나 실력으로 볼 수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이었다. 누군가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인 태양그룹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었던 내부 인원이 몇 명이지. 핵심 임원들을 포함해 총 12명입니다. 모두 회장님께서 신임하시는 분들입니다. 신임이라. 태준이 차갑게 비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 특히 돈 앞에서는. 최 비서. 아무도 모르게 내부 감찰에 착수해. 저 12명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자금 흐름. 개인적인 통화 내역. 최근 만난 사람들까지.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쳐선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가 나가고 태준은 홀로 남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선 갈래서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그녀. 그녀라면 충분히 이런 비열한 방법을 쓰고도 남을 여자였다. 이번 일의 배후에 그녀가 있다는 강한 심증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적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것이 누구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한편 태양그룹의 오수진 상무실. 수진은 자신을 찾아온 사설 탐정에게서 건네받은 서류를 읽고 있었다. 서류에는 한아름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한 부분에 고정되었다. 바로 한아름의 오빠, 한민준에 대한 기록이었다. 상습적인 도박 중독, 천문학적인 사체, 그리고 강태준과 한아름의 혼인신고 직전에 모든 빚이 기적처럼 청산된 기록까지. 오수진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세기의 로맨스가 아니었다. 한심한 도박꾼 오빠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여동생을 재벌에게 팔아넘긴 추악한 거래에 불과했다. 그리고 강태준은 자신의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그 더러운 거래에 응한 것이고, 한민준, 그녀가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아주 쓸모있는 패가 되겠네. 그녀는 즉시 비서를 시켜 한민준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돈의 냄새를 맡는 데는 선수인 그녀의 정보원들은 그가 강남의 불법 도박장을 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냈다. 그날 밤 오수진은 직접 차를 몰아 연기 자욱한 불법 도박장으로 향했다. 명품 옷과 구두는 그곳의 더럽고 천박한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돈을 모두 잃고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한민준에게 다가갔다. 한민준 씨, 맞죠? 민준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누구요? 당신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하러 온 사람이에요. 수진이 그의 옆에 앉으며 속삭였다. 그녀는 수표 한 장을 꺼내 그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민준의 눈이 수표에 적힌 1억이라는 숫자에 고정되었다. 당신 동생 한아름 씨 때문에 제 인생이 좀 꼬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요. 그 가짜 결혼의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서 감히 나를 모욕한 강태준과 그 옆에 붙어 있는 당신 동생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녀는 악마의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좀 도와줘야겠어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신이 직접 당신 입으로 모든 걸 밝히는 겁니다. 당신이 동생을 팔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물론 그 대가는 확실하게 챙겨드릴게요. 이 돈은 시작일 뿐이에요.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당신이 평생 도박만 하고 살아도 될 만큼의 돈을 주겠어요. 한민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동생에 대한 마지막 남은 죄책감 따위는 이미 돈에 대한 욕망 뒤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것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무시했던 동생에게 복수할 기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좋습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소. 그의 대답에 오수진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가장 확실한 폭탄을 손에 넣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강태준과 한아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발밑에서 이 폭탄을 터뜨리는 것뿐이었다. 오빠를 만나고 돌아온 후 아름은 며칠 동안 깊은 절망감에 시달렸다. 한민준이라는 존재는 그녀의 발목에 매달린 족쇄와도 같았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욱 세게 그녀를 조여왔다. 강태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공포.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오빠의 협박은 매일 밤 그녀를 악몽으로 이끌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공포에 질려 숨어 지내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이 계약 결혼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다. 강태준이 자신을 그저 돈으로 사온 장식품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 한아름으로 보게 만들어야 했다. 그래야만 이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탈출구처럼 작업실로 파고들었다. 강태준이 마련해준 그 공간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최고급 미술, 도구와 전문 서적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그녀는 몇 날 며칠을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에 몰두했다. 두려움과 불안, 절박함을 모두 쏟아부어 스케치북을 채워나갔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다. 강태준은 그날따라 유독 피곤해 보였다. 그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무심코 말했다. 엘리시안 프로젝트 때문에 골치가 아프군. 엘리시안 프로젝트. JW그룹의 미래가 걸린 사상 최대 규모의 복합 라이프 스타일.
단지 개발 사업이었다. 최고급 호텔과 쇼핑몰, 아트센터가 결합된 강태준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젝트였다. 아름은 그에 대한 자료를 이미 몇 번이나 읽어보았기에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고의 팀을 붙였는데도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돈만 쏟아부은 영혼 없는 디자인뿐이야. 사람들을 끌어당길 만한 이야기가 없어. 그의 말에 아름의 심장이 작게 뛰었다. 이야기, 그녀가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조감도와 설계도를 보며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철학이나 감동이 부재했다. 그날 밤 아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작업실로 달려가 거대한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컨셉을 도심 속의 이상향, 길 잃은 현대인들을 위한 안식처로 잡았다. 그리고 한국의 고전 설화인 도화원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낙원을 찾아 헤매던 어부처럼 삭막한 도시의 삶에 지친 이들이 우연히 이곳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휴식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다는 서사를 전체 공간에 녹여내기로 했다. 호텔의 이름은 도원경, 쇼핑몰은 별유천지, 아트센터는 무릉으로 지었다. 각 공간의 인테리어는 설화의 흐름에 따라 디자인했다. 입구에는 복숭아나무를 심고 로비의 바닥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듯한 패턴을 넣었다. 객실은 아늑한 동굴처럼, 아트센터는 영감이 샘솟는 신비로운 숲처럼 꾸몄다. 그녀는 밤을 새워 스케치를 하고 컨셉 보드를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학생의 과제 수준이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놓지 않았던 디자인에 대한 열정과 그녀의 타고난 재능, 그리고 절박함이 만들어낸 혼신의 결과물이었다. 며칠 후 새벽 늦게까지 서재에서 일을 마친 강태준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저택을 거닐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작업실로 향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름은 책상 위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수십 장의 스케치와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태주는 무심코 그녀가 작업한 결과물들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마추어의 습작이 아니었다. 하나의 완벽하고 대담하며 감동적인 마스터 플랜이었다. 도화원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중심으로 건축과 인테리어, 브랜딩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찰력 있는 기획.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그의 최고 엘리트 팀조차 내놓지 못했던 바로 그 영혼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작업물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경탄과 놀라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한아름이라는 여자를 계약 신부가 아닌 천재 디자이너로 보고 있었다. 다음 날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아름을 자신의 채 태워 JW그룹 본사로 향했다. 아름은 어리둥절한 채 그를 따랐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엘리시안 프로젝트 팀의 임원 회의실이었다. 국내 최고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였다. 태주는 회의실에 가장 상석에 앉아 아름에게 말했다. 어젯밤 내 아내가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주었어. 직접 설명해 보시오. 아름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회장 부인이 취미로 그린 그림을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 하는
노골적인 의심과 무시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자신이 구상한 세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지만 자신이 만든 이야기에 몰입하면서부터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될수록 회의실의 공기는 달라졌다. 회의적인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던 전문가들의 눈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마추어 부인의 칙이 어린 상상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허를 찌르는 프로페셔널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프로젝트 총괄을 맡은 노 교수가 감탄을 터뜨리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놀랍군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발상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의 박수를 시작으로 회의실은 뜨거운 찬사와 박수로 가득 찼다. 아름은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태주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칭찬이라는 것을 했다. 아주 잘했어. 그 짧은 한마디가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불안을 씻어주는 것 같았다. 아름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의 재능은 진짜야. 태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를 평가하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명백한 인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런 재능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했다. 나 오빠 문제는 해결했다. 네. 다시는 나 앞에 나타나서 널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 이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고 내 일에만 집중하도록 해. 그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아름은 알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오빠의 문제를 정리했다는 것을. 그의 방식이 조금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고마움과 안도감이었다. 자신을 짓누르던 가장 큰 족쇄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준 사람이었고 그녀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이 차가운 남자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예상치 못한 신뢰와 보호.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 전에 없던 새로운 감정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두렵지만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었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이제 그들 자신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한아름의 엘리시안 컨셉이 공식적으로 채택되면서 그녀는 더 이상 저택에 갇힌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핵심 디자이너로서 당당히 회의에 참석했고 그녀의 의견은 존중받았다. 강태준과 함께 있는 시간은 여전히 업무 이야기로 채워졌지만 그들의 눈빛과 대화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동지애와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밖에서 보기에 그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완벽한 파워 커플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름은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다. 강태준이 해결했다고 말한 오빠의 문제. 그 해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다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이 새로운 관계가 진실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느 늦은 밤, 서재에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는 태준에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오빠의 도박빚 때문에 처음 그를 만나러 갔던 그날 밤의 일부터 최근에 오빠에게 협박을 당했던 사실까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담담하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것은 이 관계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예의이자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태주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오수진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 정보 유출 사건, 그리고 한민준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다. 오수진이 내 오빠를 이용할 거다.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자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여자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최종 예산 승인이 걸린 주주총회 날을 노릴 거다. 회사를 흔들고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나의 안에 진 너의 추문이겠지. 아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들은 실수를 했어.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들은 네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힌 약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오만함에 빠져 방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할 거다. 그날부터 물밑에서 치밀한 방역 작전이 시작되었다. 태준의 지시를 받은 최 비서와 법무팀, 보안팀은 오수진과 내부 첩자, 그리고 한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아름은 태준의 계획을 공유받으며 두려움에 떠는 대신 그의 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희생자가 아니라 전쟁에 함께 나서는 동료였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최종 예산안이 상정되는 JW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날 아침 오수진과 한민준은 계획대로 폭탄을 터뜨렸다.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는 삽시간에 그들이 유포한 기사로 도배되었다. 충격 단독 JW 그룹 신데렐라 스토리. 알고 보니 추악한 거래. 한민준 씨 눈물의 고백. 나는 도박빚 때문에 동생을 재벌에게 팔았다. 기사에는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과 아름이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꾸며진 가짜 문자 메시지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JW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휘청이기 시작했다.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건물 밖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회의장 안에서는 불안에 휩싸인 주주들이 강태준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런 추문이 터진 인물을 프로젝트 디자이너로 앉히고 회장님의 아내 자리에 두다니 당장 해명하시오. 이 스캔들이 프로젝트에 미칠 악영향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당장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 회의장 문이 열리고 오수진이 예상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주요 주주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저 역시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JW그룹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가 좌초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핵심 증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다시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한민준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증인석으로 향했다. 오수진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한민준은 마이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저는 쓰레기 같은 오빠입니다. 제 도박빚 때문에 제 하나뿐인 동생을 강태준 회장에게 돈을 받고 넘겼습니다. 제 동생 역시 이 거래에 동의했습니다. 모든 것은 돈 때문에 시작된 거짓 결혼입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고 장래는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오수진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지막이 말했다. 초회 비서, 준비한 영상을 틀어주세요. 웅성거리던 장내가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으로 향했다. 잠시 후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다. 첫 번째 영상은 며칠 전 강남의 한 불법 도박장 구석진 방의 CCTV 화면이었다. 화면 속에는 오수진과 한민준이 마주 앉아 있었다. 두 번째는 음성 파일이었다. 화면과 함께 두 사람의 대화가 회의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오수진 기자회견을 열고 당신 입으로 모든 걸 밝히는 겁니다. 당신이 동생을 팔았다고. 대가는 확실하게 챙겨드릴게요.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당신이 평생 도박만 하고 살아도 될 만큼의 돈을 주겠어요. 한민준, 좋습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소.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오수진이 한민준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사주하는 추악한 음모의 전말이.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한민준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강태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세 번째 자료가 스크린에 떴다. 오수진 소유의 유령 회사에서 한민준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내역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W그룹의 내부 정보를 태양그룹에 빼돌린 내부 첩자와 오수진이 비밀리에 접선하는 영상.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까지. 기업 스파이 행각의 모든 증거가 만천에 공개되었다. 오수진 상무. 강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회의장을 갈랐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진실입니까? 남의 약점을 이용해 거짓 추문을 만들고 비열한 스파이 행위로 경쟁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당신과 태양그룹의 방식입니까? 오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그녀의 제국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은 말을 마친 후 그의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아름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두의 앞에서 그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아름은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차분했다. 제 과거가 가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빠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팔지 않았습니다. 저의 가난이 저의 인격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과는 달리 저의 양심과 진심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오수진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모든 의혹을 잠재우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대기하고 있던 부안 요원들이 내부 첩자를 연행했고 망견자실한 한민준 역시 변호사에게 끌려나갔다. 오수진은 도망치려 했지만 회의장 문을 막아선 기자들과 강태준이 미리 준비해둔 법무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소란이 정리된 후 강태준은 주주들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곁에 있는 아름의 손을 굳게 잡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들의 맞잡은 손은 이제 그 어떤 스캔들로도 흔들 수 없는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진정한 파트너십의 상징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오수진은 기업 스파이 및 주가 조작, 명예훼손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녀의 몰락과 함께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가 이끌던 태양그룹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폭락했고
연일 압수수색이 이어졌으며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한때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그녀의 오만함이 그녀 자신과 그녀의 가문 전체를 파멸로 이끈 것이었다. 한민준 역시 위증과 공갈 협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모든 언론은 강태준과 한아름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들의 이야기는 세간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아름을 운 좋은 신데렐라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용기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다. JW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엘리시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지만 아름과 태준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이제는 의미를 잃어버린 혼인 계약서였다. 며칠 후 아름은 홀로 구치소로 향했다. 그녀는 수감복을 입고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나타난 한민준을 마주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아름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제발 오빠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회장님께 말씀만 잘 드리면 나 여기서 나갈 수 있잖아. 응, 제발. 그의 모습은 비굴했고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름은 더 이상 그에게서 연민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밀려왔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오빠 용서할 거야. 민준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정말이냐, 아름아? 하지만 그건 오빠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야. 더 이상 오빠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용서할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빠가 저지른 죗값을 치러야 해. 나는 오빠를 위해 그 어떤 탄원서도 쓰지 않을 거고 변호사를 선임해 주지도 않을 거야. 오빠는 스스로의 잘못을 직면하고 그 무게를 감당해야만 해. 민준의 얼굴에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오빠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아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오면 도박중독 치료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알아봐 줄게. 그게 내가 오빠에게 해줄 수 있는 내 마지막 의무이자 진심이야. 부디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라. 이젠 정말 안녕. 오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다. 차가운 구치소 건물을 빠져나오는 순간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마지막 족쇄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느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향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강태준은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낯익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1년 전 그들의 운명을 묶었던 바로 그 혼인 계약서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 계약도 마무리해야겠지.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계약서와 함께 그의 이름이 서명된 이혼 합의서 그리고 50억 원이 찍힌 수표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계약 조건대로 당신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어. 아니, 그 이상을 해냈지. 이것은 당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야. 그리고 당신은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워.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이 돈을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어디로든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 그녀를 기꺼이 놓아주려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아름은 아무 말 없이 수표와 이혼 합의서를 바라보았다. 1년 전에 자신이었다면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펜을 들어 이혼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끝났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남남이었다. 태준의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다. 그녀가 정말로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이 그를 덮쳤다. 하지만 아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서명한 이혼 합의서와 그 옆에 혼인 계약서를 함께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두 서류를 함께 반으로 찢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태준이 당황해서 물었다. 아름은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옆으로 밀어놓고 그의 앞에 한 걸음 다가섰다. 강태준 씨, 우리의 시작은 분명 잘못됐어요. 돈으로 얽힌 차가운 계약 관계였죠. 그리고 방금 그 계약은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저는 계약 파트너 한아름이 아니라 인간 한아름으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이 지긋지긋한 서류들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그녀의 고백에 태준은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제왕으로 불리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오만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 무릎을 꿇었다. 한아름 씨,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 난 당신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소. 당신의 불행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조건으로 이용했지. 난 오만하고 비겁한 남자였어.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나의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소. 당신의 재능, 당신의 용기,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얼어붙었던 내 심장을 녹였소. 그는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아내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유일한 동반자를 원하오. 당신의 슬픔을 나누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하며 당신의 꿈을 지켜주는 남편이 되고 싶소. 한아름 씨, 나와 결혼해 주겠소.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고 절실했다. 아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태준 씨, 당신과 결혼할게요. 그녀의 대답에 태준은 세상을 다 가진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는 일어나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한 가난한 소녀의 운명이 바뀐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재벌 총수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 자신의 용기와 한 남자의 차가운 계산을 뜨거운 진심으로 바꾸어 놓은 그녀의 진정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계약서 없이 오직 신뢰와 사랑으로만 채워질 새로운 인생의 장이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었다.